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관련해서 발제할 11기 김현진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인트로 투 GM 세션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성 모델을 다루기 시작을 했죠. 정규 세션에서. 그래서 인트로 투 GM에서 뭐 오토 리그레시브나 볼츠만 머신 관련해서 다룬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배우셨었죠. 그래서 오늘 배울 예정인 겐도 이제 생성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목차는 조금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겐의 어떤 특징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랑 개념 살펴볼 거고, 손실함수를 자세히 좀 유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겐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거쳐서 학습이 되는지 겐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겐의 어떤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증명하면서 첫 번째 챕터는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겐이라는 모델이 가지는 한계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겐의 응용 사례들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그 모델링 프로젝트 한창 하고 있으시니까요.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간략하게 담아보려고 해봤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겐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번 주 세션에서도 여러분이 봤던 지금 그림이에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 자체를 크게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랑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나눌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으셨었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판별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무언가가 뭐냐 하면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어떤 클래스 라벨 값을 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단 이미지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텍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성 분석을 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별하는 것도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태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이 판별 모델의 목표는요,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알맞은 레이블 Y를 예측하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Y 기분 X라는 확률 분포를 학습하게 됩니다. 어떤 인풋이 X가 들어왔을 때 이 X의 클래스 레이블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게 이 판별 모델의 목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번에 했던 얘기들을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판별 모델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CNN 컨볼루션 레이어의 마지막 아웃풋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친 값을 뱉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이 이미 알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 이 클래스의 이미지일 거야 라는 확률 값을 뱉게 되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할 때 마주친 적이 없는 클래스의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고양이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시킨 모델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원숭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얘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니까 원숭이겠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거를 좀 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잘못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그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실제 구조나 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게 한계점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 게, 판별 모델 자체가 수행하는 태스크가 이런 데이터의 실제 구조나 분포를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로스 함수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살펴본 이제 G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판별 모델과는 조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죠. 들어오는 인풋 X의 확률 분포 자체를 모델링하는 모델에 속하는데요. 결국에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인풋 X의 그 클래스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인풋 X랑 최대한 유사하게 있을 법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의 분포를 근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 보이듯이 이제 P데이터라는 게 기존의 실제 데이터가 갖는 분포를 말을 하고요.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그 생성 모델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근사 분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봤던 분류 체계죠.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크게 이렇게 explicit density랑 implicit density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본 모델들은 오토 리그레시브 한번 보셨을 거고요. VA도 화요일에 접하셨을 거고, 볼츠만 머신까지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것들 다 보시면은 explicit density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explicit density 모델이라는 거는 어떠한 실제 데이터의 분포 PX를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확률 밀도 함수를 가정하고 이를 학습해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는 것이 이 explicit density 모델의 특징이 되겠고요. 사실은 그 실제 데이터의 분포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트랙터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연산이나 엘보텀과 같은 것들이 활용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다룬 겐 모델 같은 경우는 임플리시트 덴시티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암시적 밀도 모델이라고 뭐 해석을 하는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실제 데이터 PX, 실제 데이터의 분포 PX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겐 그 공식 논문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랑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어떤 발전을 좀 비교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판별 모델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고 매우 폭발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네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은 발전이 더디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그런 explicit density 모델에서는 그 분포를 명시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알기 힘든 거를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계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좀 해석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판별 모델들의 성공 요인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렐루와 같은 피스와이즈 리니어 유닛과 역전파 그리고 드롭아웃 같은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미 성공이 보장된 알고리즘들을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뭐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트로 제시를 한 이유는 겐이라는 모델이 이 두 가지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likelihood free learning이라는 특징을 겐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겐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직접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PX라고 많이들 하는데 얘를 이제 직접 추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존의 방법처럼 뭔가 이제 PX라는 게 뭐 정규 분포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모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갖지 않고요. 생성되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기준으로 생성 모델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 자체가 라이클리후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랑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 치면 걔는 이제 아예 후자에 집중을 한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라이클리후드 프리 러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떤 확률 분포 P와 Q가 있을 때 기존의 제네레이티브 모델들은 이 분포를 가지고 라이클리후드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했다면 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포에서 각각 추출한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P고 그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Q라고 말을 한다면은 각각의 분포에서 샘플링한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때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판별 모델인데요. 그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링된 친구랑 그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분포에서 샘플링된 애들을 구분하려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겐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겐이라는 모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경쟁자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경쟁자라는 거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해당하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그 데이터가 실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데이터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모델 간의 관계를 되게 많이 표현하는 그런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가 어떤 위조 지폐를 생성하는 위조 지폐범과도 유사하다고 해서 제너레이터를 위조 지폐범에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들 하고요.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조 지폐가 진짠지 가짠지를 판별하는 경찰의 역할과도 유사하다고 해서 위조 지폐범과 경찰의 관계로 이 두 모델이 묘사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위조 지폐범은 계속해서 실제 지폐와 유사한 위조 지폐를 생성하려고 할 거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하는 경찰은 위조 지폐를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두 모델의 역량이 같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likelihood free learning의 관점에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제네레이티브 모델들의 관점에서 위조 지폐범이 어떤 그 지폐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모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은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되게 복잡한 연산들이 사용이 됐다면 걔는 약간 관점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냥 이제 처음부터 그냥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계속 걸리겠죠. 그래서 경찰의 눈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속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해봤더니 어느새 보니까 실제 지폐를 만드는 과정을 따라서 만들고 있더라라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와닿으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네레이티브 겐 모델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모델이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대충 프레임워크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제너레이터는 이제 랜덤한 노이즈 벡터 Z를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요게 뭐 노이즈라고 하니까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그 정규 분포나 그 유니폼 분포, 균등 분포를 따르는 그냥 아무런 노이즈 벡터를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걔를 인풋으로 받아서 멀티 레이어 퍼센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리얼 이미지 벡터랑 같은 크기의 벡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실제 이미지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중에 하나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싱글 스칼라 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두 모델의 아키텍처 자체는 MLP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MLP여야만 해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제일 기초적인 거라서 그냥 이걸로 가정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논문에서 되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GM이 갖는 한계점들이 있죠. 그래서 되게 성공이 보장된 어떤 안정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지 못한다를 우리는 개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랑 드롭아웃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략한 어떤 겐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피규어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 논문에 들어있는 거라서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기존의 노이즈 벡터 Z가 샘플링되는 분포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뭐 균등 분포나 정규 분포 중에 하나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요 Z에서 그 벡터를 샘플링해서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의 매핑 펑션이 이제 제너레이터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풋 Z가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실제 데이터 분포로 매핑이 된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녹색 실선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이미지의 분포를 의미하고요. 검정 점선이 실제 그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랑 점선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뱉는 그 스칼라 값의 분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그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이미지도 실제 데이터를 잘 근사하지 못하고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지금 제너레이터 성능이 별로여가지고 가짜 진짜를 잘 판별하고 있는데 근데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약간 안정적으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학습된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너레이터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이어가죠. 그래서 요 과정이 번갈아서 반복이 돼요. 그랬을 때 이 겐의 글로벌 옵티멈을 뭐라고 하냐면 제너레이터는 완전히 실제 데이터와 같은 분포를 근사를 하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2분의 1의 확률로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겐이 어떤 글로벌 옵티멈에 수렴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역전파와 드롭아웃을 활용해서 그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는 어떤 로스 펑션을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노테이션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요 dx라는 거는 x가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링 되었을 확률을 의미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어떤 연속적인 값은 아니고 0과 1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인풋이 진짜 데이터 같으면은 1을 뱉게 되고요. 가짜 데이터 같으면은 0을 뱉게 됩니다. GZ라는 거는 DX랑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노이즈 벡터 Z를 받아가지고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페이크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모델 상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떤 미니맥스 게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판별자의 관점에서는 요 전체 로스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제너레이터의 관점에서는 요 전체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항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왼쪽 항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인풋으로 들어오는 X가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링 되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G가 없죠. 실제로 제너레이터는 요 텀에 관여를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요 로스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텀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로그 dx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리고 dx는 0 아니면 1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니까 얘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dx는 1을 출력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좀 의미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판별자는 1을 뱉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모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가 Z라는 노이즈 벡터에서 샘플링된 애를 활용해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일 때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D의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까랑 달리 앞에 이제 1-dx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아까랑은 반대로 dx가 이제 0을 아웃풋으로 뱉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값이 1을 뱉도록. 다시 말해서 본인이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판별자가 받았을 때 진짜 이미지라고 판단을 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 전체 알고리즘을 이렇게 수도코드로 정리한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번갈아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K 스텝만큼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제너레이터를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은 네. 요게 이제 노이즈 벡터가 샘플링된 분포니까 뭐 정규 분포 아니면 균등 분포겠죠. 우선은 여기서 배치 사이즈만큼의 노이즈 벡터를 샘플링하게 되고요. 또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에서도 그 배치 사이즈만큼의 벡터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 함수의 제너레이터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겠죠. 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CNN에서 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다른 점은요. 그 아까 봤듯이 로스 함수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게 됩니다. 로스 함수가 이렇게 뭐 생겼으면은 이렇게 원래는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학습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위쪽으로 가는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가 업데이트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링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노이즈 벡터를 m개만큼 샘플링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스 펑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모델이 번갈아 가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따르게 되고요. 약간 이제 논문에서 언급하는 것도 있고 좀 보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의문점이 몇 개 들 수가 있어요. 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K번만큼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터로 넘어가나요? 그냥 처음부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글로벌 옵티멈까지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터를 하면은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니라고 해요. 일단은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다 최적화를 시키고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계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혼자 너무 강력해지게 되면은 제너레이터의 학습에도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K번만큼 좀 적절하게 학습을 시키고 넘어가는 것을 이제 프랙티컬하게 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좀 보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요. 요 부분이에요. 그 맨 처음에 제너레이터가 정말 가짜 같은 이미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성을 할 때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강해지게 돼요. 왜냐면 들어오는 애가 너무 가짜야. 그러면 뭐죠? 요 값이 계속해서 0을 뱉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가짜니까 뭐 볼 필요도 없이 가짜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요 로스 함수를 그 제너레이터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시켰을 때 여기 보이시죠? 얘가 계속해서 0을 뱉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앞에 항은 별로 문제가 없죠. 그냥 1이니까. 근데 여기를 봤을 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내뱉는 값에 제너레이터 파라미터가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이제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로스 함수, 그 제너레이터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 함수의 기울기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레디언트 세터레이션이라고 해요. 어떤 뉴런의 활성화 함수가 계속해서 극단적인 입력값을 받을 때 출력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그레디언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세터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체 함수로 요거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서 봤던 그 로스 펑션이 아니라 앞서 봤던 로스 펑션이 뭐였죠? 네, 이거였죠. 요거 대신에 그 앞에 1-를 떼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요게 가능한 이유는 그 걔네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둘의 그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손실함수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손실함수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의미는 잃지 않으면서 그 미분을 시켰을 때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마찬가지로 0으로 거의 수렴을 해도 여기서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죠. 왜냐면 얘가 0으로 수렴하면은 얘는 거의 무한으로 발산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세터레이션 현상을 좀 방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으면은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갔나요? 안 갔죠, 사실은.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뭐를 증명하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에 해당하는 글로벌 옵티멈을 갖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뭐였죠? 제너레이터의 글로벌 옵티멈은 PG가 P 데이터를 완벽하게 모사하는 것을 말했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2분의 1을 내뱉는 걸 말했었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수식적으로 되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뭐 글로벌 옵티멈이 존재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그 손실함수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거쳤을 때 결국에는 그 수렴을 하냐라는 겁니다. 글로벌 옵티멈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증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케일 다이버전스나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 개념이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리캡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마 그 머러수 원에서 지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여러분 그 정보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네, 정보량이라는 거는 어떤 PX라는 확률 분포를 따르는 사건 X가 가지는 말 그대로 정보량을 의미를 하는데요. 얘를 왜 이렇게 그 수식을 줬냐라고 보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낮을수록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정보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의 정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다니시는 그 민규 씨가 수요일 아침에 대우관에 갔다라는 사건이 있다고 쳐볼게요. 별로 놀랍지가 않죠. 거의 매주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담고 있는 정보량도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민규 씨가 어느 날 보니까 수요일 아침에 공학관에서 있었다고 말을 해봅시다. 좀 놀랍죠. 어쩌다 여기까지. 그래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담고 있는 정보량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정보량을 왜 이런 함수로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은 미치 2인 이유는 정보량을 비트 단위로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로그 함수가 사용되는 이유는 확률이 곱해질 때,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안에 넣어줄 때 정보량이 더해지는 성질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가 더하기로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동시에 어떤 사건 두 개가 발생하는 정보량은 각각의 정보량의 합으로 치환을 하기 위해서 로그 함수를 활용한다라고 하네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보량을 기준으로 어떤 px라는 분포를 따르는 x라는 사건이 갖는 각각의 정보량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전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x라는 사건의 정보량을 평균 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균 낸 값이 조금 일반화시킨 값이 이제 엔트로피라고 말을 보통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죠. 어떤 p라는 분포를 따르는 x라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x가 갖는 정보량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은 단일 사건의 정보량을 말하고 엔트로피는 확률 분포 전체의 평균적인 정보량을 의미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딥러닝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접하게 되는 개념이 요 크로스 엔트로피죠.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px가 나타내는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이 나왔을 때 모델이 예측한 qx의 평균적인 정보량을 계산한 값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그렇고요. 뭐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확률 분포 px와 qx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px를 근사하려는 요 qx가 px를 잘 나타내고 있을수록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작아지게 되겠고요. 틀릴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손실함수로 쓰이는데 그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크로스 엔트로피가 지금 왜 나오냐 걔는 하고 있는데 그 걔네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케일 다이버전스랑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가 쓰이고요. 그 케일 다이버전스를 유도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앞서 봤듯이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고요. 이 뒤에 똑같은 식을 뺐다가 다시 더해줄게요. 요게 여러분 뭐였죠? HP였죠? 엔트로피.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나머지 애들을 로그 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합쳐줬을 때 이런 식의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근데 KL 다이버전스를 보시면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실제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뺀 값이 KL 다이버전스다. 다시 말해서 QX, 그 PX를 모사하려고 하는 QX가 추가적으로 낭비하는 정보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고요. 실제 분포 P를 따르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얘를 근사 분포 Q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KL 다이버전스의 최소값은 그 Q가 P를 완벽하게 근사할 때 KL 다이버전스 값이 0을 갖게 되고요. 여기 수식에 넣어보시면 그렇죠. 아래에 쓰여있는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얘는 일반적인 거리와 달리 대칭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요 Q랑 P 자리를 바꿔주면은 다른 값을 뱉게 돼요. 그래서 대칭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리 매트릭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머신러닝 모델이 추정한 확률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으로 0을 가진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K 다이버전스가 갖는 그런 비대칭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매트릭이고요. 네, 대칭적이고 정규화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식을 조금 보면은 요 m이라는 게 어떤 두 분포의 평균 분포를 의미하고요.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는 결국에는 그 p 분포와 m 분포의 KL 다이버전스의 2분의 1을 곱한 거 더하기 q 분포와 그 두 분포의 평균을 의미하는 m의 KL 다이버전스의 2분의 1을 곱한 것을 더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얘도 이제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 KL 다이버전스와 달리 대칭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얘도 그 P와 Q가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에 0을 최소값으로 가진다는 거고요.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무한입니다. 계속해서 커지는데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는 로그 2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수식을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갈게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살펴본 이유는 걔네 그런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만 조금 복잡해 보이지? 네. 그래서 어떤 명제를 먼저 증명을 할 거냐면 어떤 고정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옵티멀한 값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옵티멀을 나타내는 노테이션이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최저값은 g가 지금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arg에 대한 의미 여러분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그냥 앞에 있던 손실함수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원래는 이제 노테이션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균등분포나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된 Z를 어차피 그냥 인풋으로 매핑을 시킨 게 어떤 생성되는 데이터 X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생성되는 데이터 X는 PGX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름만 바꿔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X라는 거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페이크 이미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테이션만 바꿔준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익스펙테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계속 없을 거긴 한데. 그리고 요 적분값 안에 그냥 합쳐준 겁니다.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요 아래 계속 x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있던 얘를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거고요. 각각의 요 항들을 뭐 A, B, Y로 한번 치환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P데이터 X를 A로 바꿔주고 PGX를 B로 바꾸고 DX를 Y로 지금 각각 바꿔준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얘가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어떤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함수는 그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 다시 말해서 극대값이 y는 a 플러스 b분의 a일 때 갖게 된다라는 어떤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에 의해서 이 함수의 극대값은 y가 a 플러스 b분의 a일 때다. 다시 말해서 a, b, y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함수가 최대화가 되는 지점에서의 그 y값은 다시 말해서 dx,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은 p데이터 x 더하기 pgx분의 p데이터 x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이 명제를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 그 글로벌 옵티멈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옵티멀 D값을 구했으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옵티멀한 값으로 고정을 시켜줘요. 그랬을 때 제너레이터는 P데이터가 PGX가 완전히 그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는 경우에 그 글로벌 옵티멈을 가진다라는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얘는 그냥 이제 D를 고정을 해준 형태고요. 네, 얘만 따와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로스 펑션 지금 그대로 가져와 준 상태고 앞에서 우리가 얘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넣어줘 보겠습니다. 넣어준 식이 이 뒤에 나오는 얘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케일 다이버전스랑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의 개념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그대로 로그 4를 한번 더하고 다시 빼줘요. 그러면 둘이 아예 같은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로그의 정리에 의해서 아까 더해준
그 로그 4를 각각의 항 안에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나요? 너무 빠르지 않았죠? 별 내용이 그렇게 없죠. 그냥 다 푸는 거여가지고 그냥 넣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넣어줬을 때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KL 다이버전스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데이터랑 2분의 P데이터 더하기 PG의 KL 다이버전스 형태를 띠고 있고요. 얘는. 그쵸?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2분의 P데이터 더하기 PG는 P데이터라는 분포랑 PG라는 분포의 평균 분포죠. M이죠, M.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KL 다이버전스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헷갈리시면 앞에 그 KL 다이버전스 노테이션 같이 보셔도 돼요.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PG라는 분포랑 2분의 P데이터 더하기 PGX라는 분포 간의 KL 다이버전스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얘는 얘랑 똑같이 PG랑 P데이터의 평균 분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본 수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얘가 뭐였죠? 얘가 지금 뭘 떠올릴 수 있죠, 정우 씨? 네네, 맞습니다.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의 2를 곱한 값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저희는 요 수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 제너레이터를 찾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요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제너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는 0에서 로그 2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가 미니마이즈 된다는 거는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가 0을 갖는다는 의미고요. 결국에는 P데이터랑 PG가 완벽히 같아지는 시점에서 제너레이터가 글로벌 옵티멈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걔네 그 앞에서 설정했던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회를 구하고 보니까 분포 거리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걔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의구심을 품는 게 그래서 그 겐이 진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적은 그거죠. P 데이터를 완벽하게 근사하는 PG를 추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수식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잘 달성을 하고 있구나 역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 여기 이제 옵티멈이죠. 오타가 있네요. 여기까지 뭐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증명을 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이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가 수렴을 하냐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논문에서도 되게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저도 막 많은 내용을 넣진 않았는데요. 걔네 목적 함수가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분포 PG죠. PG에 대해서 컨벡스 하기 때문에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사실 제너레이터가 모델링을 하는 게 PG가 아니죠. 왜냐면 얘가 MLP의 아키텍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MLP의 그 제너레이터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거지 사실 PG를 모델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수학적으로 이론적인 뒷받침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요.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로컬 미니멈에 얘가 안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정체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히 이제 보장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뭐 경험적으로 해봤을 때 효과적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그 수렴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걔네 논문 마지막쯤에 나오는 얘네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이거 잘 나온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넣어놓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리피킹한 거 아니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 노란색 박스로 체크가 되어 있는 애들이 실제 데이터예요. 트레이닝 셋에서 지금 골라온 건데 보시면은 생성된 데이터가 미세하게 다르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방하지도 않았다. 정말 그럴듯한 실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이 나온 게 2014년에 나와 가지고 이제 2016년 뉴립슨과 억셉이 된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런 어떤 implicit density 모델이 이렇게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매우 획기적인 그런 발견이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도 잘 쓴 논문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걔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쉬고 할까요? 아니면은 쉬고 할까요? 네, 조금 쉬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겐이라는 생성 모델에 대해서 여태까지 챕터 1에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생성 모델이 가지는 어떤 한계점, 보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겐이 가는 한계점 중에 하나가 학습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원래는 학습 되게 잘 되는 모델들 보시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계속 수렴을 하죠. 예쁘게. 근데 요 그래프 보시면은 수렴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초록색이 제너레이터의 학습 로스고요. 주황색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거고, 파란색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리얼 이미지에 대한 건데, 요거에 대한 이유로는 추정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 게 걔네의 어떠한 알고리즘에서, 그 아키텍처에서 기반을 합니다. 걔 자체는 두 개의 모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의 모델로 학습을 할 때보다는 매우 그 불안정하게 돼요. 왜냐면 두 개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하니까 뭔가 매끄럽다기보다는 어떤 시점에서 진동을 하는 가능성이 좀 높다, 다른 모델들보다. 그래서 이게 되게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모드 콜랩스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지를 잘 생성하기는 해요. 그럴듯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생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클래스가 다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겐 모델이면은 출력하는 이미지가 죄다 1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로스 펑션에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제약을 주고 있지가 않죠. 제너레이터는 그냥 실제 이미지와 최대한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목표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걔가 진짠지 가짠지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클래스의 다양성에 대한 규제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 클래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여러 딥러닝 모델의 문제점에도 해당을 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도 하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학습 에포크가 늘어나면서 기울기가 0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피규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뒤에서 그 W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걔네 그 손실함수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별을 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평가 매트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판별 모델과는 달리 정답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미지를 그냥 생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뭐 판단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하냐? 그라운드 쓸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겐이 좋은 겐일지에 대한 지표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인셉션 스코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인셉션 스코어는 걔네 성능 평가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S라고 표기가 되는데 샬프네스라고 해서 이 그 생성한 이미지를 어떤 CNN 모델에 넣어봤을 때 그 CNN 모델이 얘를 정말 실제 이미지라고 간주를 해서 프레딕션을 잘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이버시티는 말 그대로 생성을 했을 때, 생성을 하고 어떤 CNN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출력하는 라벨 값이 다양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표를 곱한 값을 걔네 성능 평가 척도로 활용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 크기가 클수록 좋겠죠. 먼저 샬프네스부터 살펴볼게요. 수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은 엔트로피식이랑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 X를 어떤 CNN 모델에 넣어줬을 때 출력하는 그 라벨의 분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출력하는 라벨의 분포가
고르게 분포를 해야지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클래스가 다양하게 좀 가 아니고 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그 어떤 생성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 CNN 모델이 얘를 어떤 특정한 라벨이라고 잘 예측을 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CNN 모델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값이 어떤 한 라벨 값으로 치우쳐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그 라벨로 잘 예측을 해야지 얘가 실제 데이터를 잘 모방하는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y 기분 x 라는 것의 확률 분포가 담는 정보량이 적을수록 잘 예측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소프트맥스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얘가 실제 데이터를 잘 생성을 해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주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뭐 라벨마다 좀 이렇게 균등하게 그 프레딕션 값을 뱉는다, CNN이. 그러면은 이거 약간 잘 생성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이버시티에 대한 말도 해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에는 그 생성한 이미지를 CNN에 넣었을 때 그 라벨의 분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벨의 분포가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나와야지 여러 가지 라벨 값을 적절하게 잘 뱉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담고 있는 정보량이 많아야지 다이버시티가 좋은 제너레이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지표를 곱한 값을 인셉션 스코어라고 해서 걔네 성능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Frachet Insertion Distance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냐면은 우리 그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를 CNN에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뱉는 그 피처 벡터가 실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뱉는 피처 벡터와 유사해야지 잘 만든 이미지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텀이 실제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뱉는 피처 벡터와 가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뱉는 피처 벡터 간의 그 차이를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얘가 작을수록 생성 모델이 이미지를 잘 생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얘는 이제 공분산의 차이를 통해서 분포 모양의 유사성을 판별한다라는 건데 요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대각 원소의 합을 구하는 그 기호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인풋을 했을 때 뱉는 피처 벡터의 총 분산과 가짜 데이터의 총 분산을 더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가 공유하는 정보를 보정하는 값을 2를 곱해서 빼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분포 차이를 측정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앞에서 봤던 인셉션 스코어와는 달리 작을수록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잘 생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커널 인셉션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MMD 연산이라는 거는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어떤 거리 매트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식인데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이제 실제 데이터 분포를 따르는 이미지를 두 개 샘플링해서 요 커널 함수에 넣어줘서 그 두 샘플 간의 유사성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자기 유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같은 분포를 따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 분포에서 두 개를 샘플링해서 마찬가지로 유사성을 측정하게 되고요. 얘는 하나는 진짜 데이터 분포에서 하나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를 넣어줘가지고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 분포랑 가짜 데이터의 분포가 유사하다면은 MMD 값이 작아지겠죠. 넘어갈게요. 저 이렇게 괜히 갖는 어떤 도전 과제들이랑 한계점 그리고 평가 지표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걔네 응용 사례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걔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이었기 때문에 응용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보통 많이들 제시하는 어떤 분류표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디시겐이 있겠고요.
언컨디셔널 갠과 컨디셔널 갠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목적을 3개 다르게 둬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뭐 사실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뭐 동등한 것에 있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거는 DC겐이랑 W겐, 스타일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C겐, 픽스 투 픽스, 사이클겐, 스타겐까지 한번 쓱 훑어 보겠습니다. 먼저 DC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엄청 간단해요. 그냥 기존의 바닐라겐 구조에서 그 원래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MLP 구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꾼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모든 풀링 레이어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교체를 해주게 되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랙셔널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진행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컨볼루션 연산에 해당하고요. 계속해서 그 피처 맵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연산에 해당을 하고 얘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두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제너레이터의 경우 렐루를 사용했고요. 아웃풋 레이어에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활용했다고 하네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키렐루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형태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논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가 모델 전체 아키텍처는 아니고 그 제너레이터예요. 저 뒤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fractional strided convolution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는 거고요. 생성자는 아까 이 아키텍처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인풋보다 아웃풋이 크기가 더 크죠. 그래서 계속해서 크기를 늘려가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델링 하시거나 뭐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파이토치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컴브 2D 트랜스포즈드? 아무튼 뭐 그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단순히 그 인풋 때는 피처 맵에다가 패딩을 해줍니다.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디시겐 바닐라 겐에다가 그 컨볼루션 연산을 좀 대입을 했더니 모델이 아까보다는 훨씬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정말 실제 이미지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DC겐에서 발견한 어떤 겐의 특징들이 몇 가지 좀 있어가지고 뒤에서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겐은 implicit density 모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과연 그래서 겐이 그 PG가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이미지의 분포가 실제 데이터를 근사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있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DC겐은 이러한 의문을 좀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그 겐 모델이 단순하게 학습 이미지를 외워서 생성을 하는 거라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Z의 단순 1대1 매핑이라면 인풋되는 노이즈 벡터 Z를 아주 미세하게 바꿔줬을 때 이미지가 아예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DC겐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인풋 때는 노이즈 벡터 Z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바꾸면서 이미지를 생성했더니 이미지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워킹 인 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겐이나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생성 모델의 잠재 공간에서 어떤 연속적인 변화를 주면서 생성된 샘플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잠재 벡터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출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겐이 그런 실제 데이터 분포를 잘 근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노이즈 벡터가 그냥 노이즈 벡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기반으로 실험을 계속해서 해봐요. 만약에 안경 낀 남자를 생성하는 노이즈 벡터에서 남자를 생성하는 노이즈 벡터를 뺀 다음에 여자를 생성하는 노이즈 벡터를 더한 거를 인풋으로 주면은 안경 낀 여자가 나오나 했더니 진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그 월드2 벡터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죠. 잠재 공간에서의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아무튼 DC계는 그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는 언컨디셔널 겐의 일종인 W겐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컨디셔널 갠이라는 거는 딱히 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컨디셔널 갠이랑 대조되는 개념이어 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W 갠은요. 갠의 베니싱 그레디언트랑 의미 있는 손실함수가 부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모드 콜랩스 현상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KL 다이버전스나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가 아닌 새로운 디스턴스 매트릭을 제시를 해요. 와설슈타인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또 기존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되게 바이너리한 값을 뱉었죠. 0 아니면 1을 뱉었는데 그게 어떤 모드 콜랩스의 원인으로 한몫을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새로운 판별자 역할을 하는 크리틱이란 거를 도입해서 계산되는 손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겐의 경우에는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나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 분포와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는 계속해서 커지는 값이 아니에요. 어떤 로그 2라는 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분포 간의 차이가 수렴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이미지의 분포랑 실제 그 데이터 이미지의 분포가 완전히 겹치지 않게 되면은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는 로그 2로 수렴을 하고요. KL 다이버전스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KL 다이버전스도 그 수식에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정말 발산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생성 모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생성해 가지고 데이터 분포를 알게 되면은 전혀 겹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두 손실 모두 의미 있는 그레디언트를 전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비율 그 네. 비효율적으로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기울기 소실의 원인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 매트릭을 바꿔봅니다. 다른 걸로. 나아가서 기존 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지만 얘가 이제 생성된 샘플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너레이터가 학습되면서 로스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샘플을 생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차용한 개념이 Earth Mover Distance라는 거리 매트릭이에요. KLD랑 JSD 대신에. 그래서 와설슈타인 디스턴스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너무 딥하게는 안 할 거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논문은 되게 수학적인 이론 같은 게 무거워가지고 저도 많은 내용을 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확률 질량을 한 분포에서 다른 분포로 옮기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정의하는 개념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한 분포에서 다른 분포는 우리가 뭐 그 제너레이터가 뭐 근사하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 분포가 있으면은 그 제너레이터의 가짜 데이터 분포를 옮기는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조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의 분포고요. 얘가 이제 실제 데이터의 분포면은 얘가 얘로 옮기는 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리 매트릭을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조금 살펴볼게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손실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를 보면은 얘가 이제 그 실제 데이터 분포로 생성되는 데이터 분포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비용을 모든 전략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얘를 인피멈이라고 하는 거는 민이라고 대충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 분포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인트랙터블한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듀얼리티 티어럼에 의해서 얘를 요 수식으로 대체를 해 주게 됩니다. 듀얼리티 티어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뭐 민 함수의 듀얼리티면은 맥스로 바뀌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피멈이 스프리멈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기존 겐이 갖는 로스 함수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학습되는 파라미터 노테이션들을 좀 추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렇게 생긴 마슬슈타인 로스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기존에 사용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펑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critic이라는 거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처럼 바이너리한 값을 뱉는 게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값을 뱉게 되는데요. 이 함수에 제약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원 립시츠 함수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기울기가 1을 넘지 않는 함수,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을 넘지 않는 함수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뱉는 값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ritic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붙여 볼게요. 그래서 critic 펑션 f는 출력이 높을수록 더 진짜 같은 데이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한 값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값을 뱉고 그 값이 클수록 더 진짜 같은 데이터를 뽑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분포의 차이가 커지더라도 의미 있는 그레디언트를 전달하게 되고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드 콜랩스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되게 어려운데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언컨디셔널 겐의 일종으로 스타일 겐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델링 프로젝트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요 이미지의 스타일을 요 이미지처럼 바꿔주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고화질 이미지 생성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론 중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기존의 겐에서는 그 노이즈 벡터를 샘플링을 할 때 가우시안이나 유니폼을 정의를 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샘플링한 벡터를 바로 이미지 생성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 선형적이지 않은 스페이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 피처가 잘 담겨져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Z에서 바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요 Z 벡터를 어떤 FC 레이어 네트워크를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중간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W를 하나 더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Z라는 스페이스에 비해서 잘 정돈된 잠재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다인이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요. 얘는 이제 어떤 정규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요 메서드 덕분에 이미지의 스타일 코드를 따로 뽑아 가지고 두 이미지의 스타일을 합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것도 되게 담고 있는 얘기 많아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논문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컨디셔널 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당연히 언컨디셔널 겐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 겐과는 다르게 얘는 입력으로 어떤 컨디션을 하나 더 주게 됩니다. 저도 작년인가요? 네. 작년에 모델링 할 때 생각을 했던 건데 겐을 그 모델링에 쓰려고 보니까 나는 원숭이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동물 이미지로 학습한 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컨디셔널 겐을 저도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으로 그 원숭이라는 라벨을 넣어 줘 가지고 "원숭이 이미지만 생성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만 설명해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걔는 좀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 클래스를 조건으로 넣어 줬을 때 그 클래스에 잘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더라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 컨디션만 빼놓고 보면은 그냥 DC겐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 변수 C를 인풋으로 넣어 주게 되고요. 해당 조건에 최대한 가깝게 일치하는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을 할 때도 요 컨디션 값이 주어지고요. 요 조건을 기반으로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를 구별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컨디션 C는 일반적으로 원합 인코딩된 라벨 벡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픽셀 투 픽셀이라는 컨디셔널 겐의 일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페어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겐을 노이즈 벡터를 넣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이미지 자체를 컨디션으로 줘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니까.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일종의 컨디션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픽셀 투 픽셀의 되게 고질적인 문제점은 학습을 할 때 한 쌍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은 이미지 인풋이랑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이 좀 변형된 애가 함께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보통 페어드 이미지 데이터셋이 잘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 뭐 스케치를 현실 이미지로 변환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꾸는 데 활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단 이런 태스크를 수행을 하려면은 흑백 이미지랑 컬러 이미지의 페어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픽셀 투 픽셀의 그런 활용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요 사이클 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클 겐은 기존과는 다르게 제너레이터를 두 개를 활용을 해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도메인의 이미지랑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었으면 하는 다른 도메인 이미지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 도메인의 이미지가 이 도메인의 이미지처럼 생기도록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가 도메인 1에서 샘플링이 된 건지 도메인 2에서 샘플링이 된 건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메인 2에서 도메인 1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을 한 것을 이쪽의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이쪽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두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풋되는 애가 도메인 2번에서 생성이 된 건지 1번에서 생성이 된 건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는 판별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이클 겐이라고 많이들 부르고요. 로스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는 로스텀이 두 개예요. 이게 제너레이터가 두 개라서 그런 거고요. 어떤 매핑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모드 콜랩스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텐시 로스라는 것을 따로 주게 되는데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스타일을 바꾼 애를 다시 복원도 잘하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런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컨시스텐시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하는 도메인 1의 이미지랑 얘를 도메인 2로 바꿨다가 다시 도메인 1으로 바꾼 애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사이클겐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또 저자 중에 한국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이어 가지고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스타겐인데요. 얘도 한국 저자분이 쓰신 거죠. 뭐 아무튼 입력 이미지에다가 원하는 도메인 레이블을 함께 넣어줘서 변환하는 도메인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은 기존의 뭐 사이클겐이나 픽셀 투 픽셀이나 마찬가지지만 두 개의 도메인 간의 어떤 트랜스퍼만 가능했어요. 그쵸? 근데 스타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주면서 어떤 라벨을 뭐 네, 원숭이 이런 거, 고양이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하나의 도메인으로 트랜스퍼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라벨 값을 다양하게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단순히 이미지를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하고 싶은 도메인을 추가 정보로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겐의 일종인 것이고요. 이것도 네, 이런 프로젝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오늘 겐 모델에 대한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서머리를 조금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는 겐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랑 어떤 점을 보완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손실함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얘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겐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글로벌 옵티멀리티 증명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겐이라는 모델이 갖는 어떤 한계점, 보완해야 되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겐의 응용 사례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레퍼런스고요. 감사합니다.